인공지능 시대의 패권은 미국이 쥐었다고 세계가 믿었습니다. 두뇌는 실리콘밸리가, 공장은 대만이 가졌으니까요. 그런데 그 믿음이 손톱만 한 칩 하나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AI를 움직이는 진짜 심장, 그 메모리를 쥔 나라는 미국도 대만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중국은 충격에 빠졌고 스승이라던 일본도, 절대 강자라던 대만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AI 황제라던 엔비디아조차 얼어붙었고 세계 최강 미국마저 한국에 노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한국 단 두 회사가 쥔 90%, 그 뒤엔 누구도 예상 못한 반전이 숨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전말을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파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백악관 상황실에서 똑같은 질문이 7번이나 반복됐습니다. 우리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를 단 하루 만에 무력화시킬 수 있는 나라가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가? 처음 그 질문이 나왔을 때 회의실에 있던 사람들은 가볍게 웃어넘겼습니다. 두 번째로 같은 질문이 나왔을 때는 누군가 농담으로 받아쳤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네 번째 질문이 거듭될수록 방 안의 웃음기가 사라졌습니다. 7번째로 그 질문이 던져졌을 때 그 방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질문을 던진 사람들은 미국 안보 정책의 가장 높은 곳에 앉은 이들이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날카로운 칼을 자기 손에 쥐고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었죠. 그 자리에 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내놓은 답 한마디에 그 방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그 나라는 우리의 적이 아니었습니다. 중국도 러시아도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지켜준다고 믿어온 나라, 우리의 동맹,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이 왜 옳은지, 그 이유는 그 방에 있던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워싱턴의 한 비공개 회의실에서 직접 겪은 일입니다. 그날 저는 미국에서 가장 힘센 사람들 앞에서 그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진실을 꺼내야 했습니다. 제 이름은 데이비드 칼슨입니다. 저는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그러니까 NSC에서 기술안보 보좌관으로 일했습니다. 미국이 중국의 첨단 반도체를 틀어막기 위해 만든 수출 통제 정책, 그 설계도를 그린 사람 중 하나가 바로 저였습니다. 어떤 장비를 막고, 어떤 기술을 끊고, 어느 회사의 손목을 비틀면 베이징의 인공지능 굴기가 멈추는지, 저는 그 지도를 누구보다 잘 안다고 자부했습니다. 반도체 전쟁의 판을 미국이 손에 쥐고 있다고 저는 35년 동안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 35년 중 절반은 정보기관에서, 나머지 절반은 백악관과 국방부를 오가며 보냈습니다. 저는 평생을 미국의 힘을 지키는 일에 바친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어쩌다 그날, 그 자리에서 미국의 가장 강한 사람들을 향해 우리가 졌다는 말을 하게 됐는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날 워싱턴의 한 회의실에 모인 사람들도 저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미국이 혹은 자기 나라가 인공지능 시대의 권력을 쥐었다고 믿는 사람들이었죠. 창문 하나 없는 방이었습니다. 두꺼운 방은 벽 안쪽으로 길고 검은 마호가니 탁자가 놓여 있었고 천장의 조명은 차갑고 하얗게 떨어졌습니다. 공기에서는 오래된 가죽 의자 냄새와 누군가의 진한 커피 향이 섞여났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의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릴 만큼 방 안은 조용했습니다. 이 자리는 어떤 언론에도 기록되지 않는 미국 기술 패권의 다음 10년을 설계하는 비공개 전략 세션이었습니다. 탁자 상석에는 미국 상원의 가장 강경한 매파로 불리는 랜들 보이드 의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30년 가까이 의회에서 군림해온 사람이었습니다. 중국이라는 단어만 나오면 눈빛이 달라지는 강경 그 자체인 인물이었죠. 그 옆으로는 국방부에서 나온 정보 책임자가 두꺼운 서류 뭉치를 앞에 두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거대한 인공지능, 반도체 기업을 이끄는 최고 경영자 마커스 라이트가 다리를 꼰 채 자리를 잡았습니다. 마커스는 한 해 매출이 웬만한 나라 예산보다 큰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자신감이 표정에 그대로 묻어 있었죠. 그는 회의 내내 값비싼 손목시계를 만지작거리며 이 자리가 자기 시간을 빼앗고 있다는 듯한 태도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미국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동맹국에서 온 인사들도 초대됐습니다. 일본 반도체 업계의 산증인으로 불리는 노년의 다카하시, 한때 세계 메모리 시장을 호령했던 일본의 영광을 두 눈으로 본 사람이었습니다. 대만에서 온 파운드리 업계의 거물 린제나오,
세계의 모든 첨단 칩이 자기 나라 공장을 거쳐간다는 자부심으로 가득 찬 인물이었죠. 그리고 유럽에서 거대한 데이터 센터들을 운영하는 독일인 클라우스 베버. 멀찍이 떨어진 끝자리에는 중국에서 참관 자격으로 온 장웨이가 표정 없는 얼굴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인공지능 시대의 권력을 쥐었다고 믿는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인 방이었습니다. 회의를 주재하던 보이드 의원이 저를 향해 손짓했습니다. 발표를 시작하라는 신호였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준비한 첫 장표를 띄우는 대신 손에 쥔 리모컨을 탁자 위에 가만히 내려놓았습니다. 방 안의 시선이 일제히 저에게 쏠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가 가장 믿고 싶지 않은 이야기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중국의 인공지능을 우리가 통제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칼자루를 쥐었다고 믿죠. 하지만 만약 그 칼이 우리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AI 시대의 진짜 권력은 워싱턴에 있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실리콘밸리에도 타이베이에도 없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 권력의 주인이라고 믿었던 그 자리에 사실은 전혀 다른 나라가 앉아 있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방 안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코웃음을 쳤고 누군가는 옆 사람과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보이드 의원의 입꼬리가 비틀리며 올라갔습니다. 칼슨 보좌관, 자네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가장 먼저 칼을 빼 든 사람은 역시 보이드였습니다. 그는 탁자를 손가락으로 툭툭 두드리며 저를 위아래로 훑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비웃음이 깔려 있었습니다. 우리가 칼자루를 안 쥐었다고? 이보게, 반도체를 설계하는 핵심 도구가 어느 나라 것인가? 미국 거야. 세상에서 가장 미세한 회로를 새기는 노광 장비. 그거 없이는 공장 하나 못 돌리는데 그 장비를 만드는 기술의 뿌리가 어디야? 결국 우리 손바닥 아니지. 우리가 스위치 한 번만 내리면 전 세계 반도체 라인이 멈춰. 그게 현실이야. 자네가 직접 그 정책을 짜놓고 이제 와서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그는 의자의 등을 깊이 기대며 한심하다는 듯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한국 얘기를 하고 싶은 모양인데 솔직히 말하지. 한국이 뭔가? 우리가 6.25 때 피 흘려 지켜준 나라야. 우리가 시장 열어주고 기술 가르쳐주고 우산 씌워서 키워준 나라라고. 자기네 안보를 통째로 우리한테 맡겨놓은 주제에 감히 미국한테 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나. 어림도 없는 소리야. 우리가 통제하면 그만이야. 한국은 우리 공급망에 붙어있는 부품 하청에 불과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야. 회의실 곳곳에서 동의하는 듯한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그 웃음소리를 들으며 등줄기를 타고 차가운 무언가가 지나가는 걸 느꼈습니다.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저 역시 보이드와 똑같이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그 옆에 있던 국방부 정보 책임자가 안경을 고쳤으며 거들었습니다.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칼슨 보좌관, 우리 분석 자료를 보면 명확합니다. 핵심 기술의 길목은 전부 우리가 쥐고 있어요. 한국이 무언가를 잘 만든다 해도 결국 그 윗단에서 우리가 허락해야 돌아가는 구조입니다. 동맹은 동맹의 자리를 지켜야죠. 그게 질서입니다. 이번에는 마커스 라이트가 손을 들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황제로 불리는 사내였습니다. 그는 만지작거리던 손목시계에서 손을 떼고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 미소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저는 지금도 또렷이 기억합니다. 보좌관님, 진정하세요. 제가 좀 정리해드리죠. AI의 심장이 뭡니까? GPU입니다. 인공지능을 학습시키고 계산하는 그 두뇌, 그걸 만드는 게 누굽니까? 바로 접니다. 제 회사예요. 전 세계 데이터 센터가 제 칩을 한 장이라도 더 받겠다고 줄을 섭니다. 한 장에 수천만 원짜리 칩을 못 사서 안달이에요. 사우디 왕족도 유럽 정부도 저한테 전화해서 제발 물량 좀 달라고 사정합니다. 그는 손가락 2개를 들어 보였습니다. 한국이 만든다는 그 메모리, 그거 그냥 부품이에요. 두뇌 옆에 붙어서 데이터나 잠깐 담아두는 창고 같은 거죠. 그게 무슨 기술입니까? 옛날에 한국이 그거 만들어서 떼돈 번 거 압니다. 디램이라는 거, 싸게 많이 찍어내는 거. 그런데 그건 누구나 돈만 부으면 따라가는 범용상품이에요. 우리 미국에도 마이크론이라는 훌륭한 회사가 있어요. 한국이 가격 좀 올리고 배짱 부리면 제가 그냥 마이크론으로 갈아타면 그만입니다. 아니면 단가 후려쳐서 한국 회사 둘을 서로 싸움 붙이면 돼요. 한국, 하루아침에 끝나는 얘기예요.
마커스는 마지막으로 못을 박듯 말했습니다. 제 칩이 왕이고 한국 메모리는 그 왕의 시중을 드는 하인입니다. 하인이 건방지게 굴면 갈아치우면 돼요. 그게 시장의 법칙이죠. 보좌관님, 저는 솔직히 이런 회의에 제 귀한 시간을 쓰는 게 아깝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에 작은 박수와 웃음이 터졌습니다. 보이드 의원이 흡족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입을 다문 채 그저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두 사람의 말은 완전히 틀린 게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절반은 맞는 말이었습니다. 바로 그 절반의 진실이 이 방에 있는 모두를 함정에 빠뜨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대만에서 온 린제나오가 천천히 끼어들었습니다. 세계의 모든 첨단 칩을 대신 만들어주는 거대한 공장을 운영하는 나라의 자존심이 그의 말투에 그대로 배어 있었습니다. 두 분 말씀에 한마디 보태겠습니다. 메모리는 부품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진짜 기술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그 칩을 실제로 깎아 만드는 공정에 있습니다. 머리카락 굵기의 수만 분의 1짜리 회로를 손톱만 한 칩 위에 새기는 일. 그건 아무나 못합니다. 그리고 그걸 세상에서 가장 잘하는 건 우리 대만입니다. 마커스 사장의 그 GPU도 결국 우리 공장에서 태어납니다. 우리가 안 만들어주면 그 왕도 세상에 못 나와요. 한국이 메모리 좀 만든다고 우쭐할 일이 아닙니다. 칩의 세계에서 한국은 변두리에 있습니다. 중심은 타이베이예요. 이어서 일본의 노인 다카하시가 헛기침을 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한 시대를 풍미했던 자의 묘한 우월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신 뒤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한국 반도체가 걸음마를 떼던 시절을 전부 다 봤어요. 그때 한국은 우리 일본 기술자들을 주말마다 비행기로 모셔갔습니다. 우리 기술을 어깨너머로라도 배우려고요. 호텔 방 잡아주고 봉투 쥐어주면서 말이죠. 솔직히 말하면 한국 메모리는 우리가 가르쳐준 겁니다. 뿌리가 일본이에요. 후발주자라고요. 그는 잔을 내려놓으며 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게다가 요즘 재미있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 한국 안에서도 삼성이라는 큰 회사가 SK하이닉스라는 후배 회사한테 인공지능용 메모리 주도권을 빼앗기고 단단히 망신을 당했다더군요. 왕좌에 앉아있던 삼성이 흔들린다는 겁니다. 자기들끼리 치고받느라 정신이 없어요. 칼슨 보좌관, 강자가 안에서부터 흔들리기 시작하면 그 나라 전체가 무너지는 법입니다. 한국 메모리 신화도 이제 끝물이에요. 우리 일본이 그 길을 먼저 걸어봐서 압니다. 끝자리에 앉아있던 중국의 장웨이도 그제야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표정 없는 얼굴로 조용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흥미롭군요. 우리 중국도 메모리 반도체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간 문제일 뿐이라고 봅니다. 결국 따라잡을 겁니다. 한국이 지금 잠깐 앞서 있다 한들 그게 영원할 리 없죠. 유럽에서 온 클라우스 베버도 어깨를 으쓱하며 회의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방 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미국도, 일본도, 대만도, 중국도 모두가 한 목소리였습니다. 한국은 부품이나 만드는 나라, 미국이 키워준 하청, 일본을 베낀 후발주자, 자기들끼리 싸우다 무너질 나라. 그 방 안에서 저를 지지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저는 완전히 고립됐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배었습니다. 차가운 에어컨 바람이 목덜미를 스치는데도 등에서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입안이 바싹 말라서 침을 삼키는 소리마저 크게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난 1년 동안 바로 저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을 했던 제가 어떻게 산산이 무너졌는지를 두 눈으로 똑똑히 겪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 비웃음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보이드 의원을 똑바로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의원님, 제가 누구입니까? 제가 바로 그 수출 통제 정책을 설계한 사람입니다. 중국의 목을 조르는 그 칼을 직접 갈았던 사람이에요. 한국을 우리 손바닥 안의 하청이라고 믿었던 사람, 그게 바로 접니다. 누구보다 우리 미국의 힘을 굳게 믿었던 사람이라고요. 방 안이 조금 조용해졌습니다. 그런 제가 왜 지금 여러분 앞에서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제가 하루아침에 미쳤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제가 여러분이 아직 보지 못한 무언가를 봤다고는 단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여러분을 설득하러 온 게 아닙니다. 제가 1년 전에 받았던 충격을 여러분도 오늘 똑같이 받게 하려고 온 겁니다. 보이드의 미소가 살짝 굳었습니다.
마커스가 손목시계를 만지작거리던 손을 멈췄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마커스 사장께 아주 간단한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저는 마커스 라이트를 향해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사장님, 회사가 만드는 그 GPU. 한 장에 수천만 원. 전 세계가 못 사서 안달이라는 그 왕 같은 칩. 그 칩이 대체 무엇으로 움직입니까? 마커스가 어이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무슨 질문이 그래요. 전기로 움직이죠. 그리고 제 천재 엔지니어들이 짜낸 설계로 움직입니다. 그게 답이에요. 아니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기가 아닙니다. 설계도 아닙니다. 데이터입니다. 그 두뇌가 단 1초라도 생각을 하려면 어마어마한 양의 데이터를 끊임없이 받아먹어야 합니다. 인공지능이라는 게 뭡니까? 수많은 단어와 그림과 숫자를 한꺼번에 비교해서 가장 그럴듯한 답을 찾아내는 일입니다. 책 한 권 읽는 게 아니에요. 거대한 도서관 하나를 통째로 펼쳐놓고 한순간에 훑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러려면 그 두뇌 옆에 자료가 폭포처럼 쏟아져 들어와야 합니다. 마커스가 뭐라 말하려 했지만 저는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가 제때 도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장님의 그 수천만 원짜리 왕은 그냥 멈춰섭니다. 아무것도 못하고 가만히 서서 자료가 오기만을 기다리는 겁니다. 세계 최고의 두뇌를 가진 천재를 깜깜한 방에 가둬놓고 정작 읽을 책은 한 권도 안 넣어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 천재가 아무리 똑똑하면 뭐합니까? 책상 위에 아무것도 없는데. 마커스의 표정이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비유를 하나 더 들죠. 세계 최고의 요리사가 칼을 갈아놓고 주방에 서 있습니다. 손은 빛처럼 빠르죠. 그런데 옆에서 재료를 너무 늦게 가져다 줍니다. 그럼 그 요리사는 어떻게 됩니까? 칼을 든 채로 멍하니 서서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지금 전 세계 데이터 센터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바로 이겁니다. 수만 장의 비싼 칩이 재료를 기다리느라 손을 놓고 서 있는 겁니다. 저는 마커스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 재료를, 그러니까 그 데이터를 두뇌 바로 옆에서 미친 듯이 빠른 속도로, 그것도 좁은 문 하나가 아니라 수천 개의 문을 한꺼번에 열어서 밀어 넣어주는 부품. 사장님이 방금 하인이라고, 창고라고 비웃었던 바로 그 부품. 그게 인공지능 시대의 진짜 병목입니다. 그리고 그 부품의 이름이 HBM입니다. 고대역폭 메모리라고 하죠.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이제 와서는 칩을 설계하는 능력만큼이나 그 칩에 데이터를 얼마나 빠르고 넓게 밀어 넣어주느냐가 승부를 가릅니다. 사장님이 GPU를 아무리 더 강하게 만들어도 그 옆에 붙은 HBM이 못 따라오면 그 GPU는 제 힘의 절반도 못 씁니다. 사장님 칩의 진짜 한계를 사실은 그 작은 메모리가 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방 안의 공기가 미묘하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유럽에서 온 클라우스 베버가 천천히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사람, 매달 천문학적인 전기 요금 고지서를 받아드는 사람. 그는 방금 제 말에서 무언가를 알아챈 듯 비웃음을 거두고 저를 응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보좌관님. 클라우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아까와는 다른 진지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방금 그 말씀. 데이터가 제때 도착하지 않으면 GPU가 멈춘다고 하셨죠. 사실 저희 데이터 센터에서도 정확히 그것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비싼 칩을 수만 장 사다 꽂아놨는데 정작 제 값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전기 요금은 그대로 나가는데 처리하는 일은 기대만큼 안 나옵니다. 저는 그게 칩이 부족해서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칩을 더 사려고만 했죠. 그런데 지금 말씀을 들으니 칩이 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기다리느라 놀고 있었던 거군요. 그게 그 메모리 때문이라는 말씀입니까? 저는 클라우스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클라우스. 당신은 칩이 부족한 게 아니었어요. 그 칩에 데이터를 제대로 못 먹이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풀어주는 단 하나의 열쇠가 바로 그 메모리예요. 보이드 의원이 못마땅한 표정으로 끼어들었습니다. 잠깐, 클라우스. 자네까지 왜 넘어가고 그래? 칼슨, 부품 하나 가지고 너무 부풀리는 거 아닌가? 메모리가 좀 중요하다 칩시다. 그래서 뭐, 그게 우리 수출 통제와 무슨 상관이고, 우리 동맹 한국이 우리한테 노라고 할 수 있다는 거랑 무슨 상관이냔 말이야. 자네 아까부터 자꾸 한국 하는데 그 메모리 만드는 게 한국밖에 없기라도 하단 말인가. 저는 그를 향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입가에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의원님, 좋은 질문입니다. 그 HBM이라는 부품, 인공지능 시대의 진짜 병목인 그 부품, 그것도 그냥 잘 만드는 게 아니라 다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최신 세대를 만들어내는 회사가 세상에 몇 곳이나 될 것 같습니까? 그리고 그 회사들이 대체 어느 나라에 있을 것 같습니까? 대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몇몇은 답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국방부 정보 책임자가 들고 있던 서류를 슬그머니 내려놓았습니다. 다카하시 노인의 얼굴에서 우월감이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방금 그 메모리 만드는 게 한국밖에 없냐고 물으셨죠. 제가 답을 드리는 대신 자료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걸 보시고 나면 방금 그 질문을 하신 걸 후회하시게 될 겁니다. 저는 탁자 위에 내려놓았던 리모컨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장표를 띄웠습니다. 화면이 밝아지는 순간 방금까지 저를 비웃던 얼굴들이 하나씩 굳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보이드 의원의 손가락이 탁자를 두드리던 것을 멈췄습니다. 마커스 라이트가 꼬고 있던 다리를 슬그머니 풀었습니다. 누군가는 안경을 고쳤으며 화면을 다시 들여다봤고 누군가는 자기도 모르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초침 소리만 들리던 그 방이 이번엔 다른 종류의 침묵에 잠겼습니다. 그날 그 방에서 무너지기 시작한 것은 단지 몇 사람의 자존심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이 수십 년 동안 믿어온 세계의 질서에 대한 거대한 착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착각이 완전히 부서지기까지는 아직 한참이 남아 있었습니다. 화면에 떠오른 두 번째 장표에는 마커스 라이트의 회사 이름이 큼지막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세계 최대의 인공지능 반도체 기업, 마커스가 왕이라고 부르던 그 GPU를 만드는 바로 그 회사였습니다. 마커스의 얼굴에서 천천히 핏기가 가셨습니다. 그는 자기 회사 이름이 왜 거기 떠 있는지 직감적으로 알아챈 듯 했습니다. 사장님. 저는 그를 향해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장님이 곧 시장에 내놓을 차세대 칩, 지금 전 세계가 손꼽아 기다리는 그 신제품, 그 칩의 설계도를 펼치면 그 한복판에 무엇이 박혀 있는지 아십니까? 삼성의 최신 메모리, HBM4입니다. 사장님 회사의 다음 1년이, 아니 다음 몇 년이 삼성이라는 한국 회사가 그 메모리를 제때 보내주느냐 마느냐의 통째로 걸려 있습니다. 마커스가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그의 목울대가 크게 움직이는 게 보였습니다. 그건 그냥 공급 계약일 뿐입니다. 부품 하나 사오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주고 사오는 거라고요. 부품 하나요? 저는 화면을 다음 장으로 넘겼습니다. 거기에는 단 하나의 숫자가 떠 있었습니다. 0%. 사장님 차세대 칩 한 장에 들어가는 그 메모리. 다른 회사 제품으로 바꿀 수 있는 비율이 몇 %인지 아십니까? 0%입니다. 단 하나도 못 바꿉니다. 사장님 회사의 가장 비싸고 가장 강력한 제품이 한국 메모리 없이는 단 한 장도 완성되지 못합니다. 이게 부품 하나입니까? 이건 사장님 회사의 심장이 한국에 저당 잡혀 있다는 뜻입니다. 마커스는 입을 열려다 다물기를 반복했습니다. 조금 전까지 손목시계를 만지작거리며 이 자리가 아깝다던 그 남자는 이제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더 놀라운 숫자를 하나 보여드리죠. 저는 화면에 거대한 금액을 띄웠습니다. 사장님 회사가 삼성과 맺은 단 한 건의 메모리 공급 계약, 그 규모가 47조 원입니다. 부품 하나 사오는데 한 나라의 1년 예산에 맞먹는 돈을 쓰는 겁니다. 그것도 사오겠다고 줄을 서서요. 사장님, 이게 갑과 을의 거래로 보이십니까? 누가 갑이고 누가 을입니까? 돈을 내는 쪽이 무릎을 꿇고 물건을 주는 쪽이 일정을 정하는 거래. 세상에 그런 거래가 또 있습니까? 마커스가 처음으로 고개를 떨궜습니다. 회의실이 깊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그러자 보이드 의원이 다시 끼어들었습니다. 그는 인정하고 싶지 않은 표정이었습니다. 매파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걸 견디기 힘들어하는 얼굴이었죠. 좋아. 100번 양보하지. 그 한국 메모리가 지금 좀 앞서 있다 치자고. 그런데 칼슨, 그게 뭐가 문제야. 우리한테도 마이크론이 있잖아. 미국 회사야. 자존심 상하게 한국 거 쓸 필요가 뭐 있어. 그냥 우리 마이크론 거 쓰면 되지. 시간 좀 주면 마이크론이 따라잡을 거 아닌가. 미국 기술력을 뭘로 보는 거야. 방 안에서 몇몇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국인들에게 그건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저는 그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1년 전 저도 똑같은 희망을 품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직접 확인하러 갔던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본 것이 제 모든 믿음을 부숴버렸습니다. 의원님,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미국 회사가 있는데 뭐가 걱정이냐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그 숫자를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말을 못하게 됐습니다. 저는 화면에 2개의 막대를 나란히 띄웠습니다. 반도체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게 수율이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100개를 만들었을 때 멀쩡한 제품이 몇 개나 나오느냐 하는 거예요. 빵을 100개 구웠는데 90개가 제대로 나오는 빵집과 40개만 나오고 60개가 타버리는 빵집. 어느 쪽이 살아남겠습니까? 저는 왼쪽의 긴 막대를 가리켰습니다. 삼성의 이 최신 메모리, 수율이 90%대입니다. 100개를 만들면 90개 넘게 멀쩡하게 나옵니다. 이번엔 오른쪽 막대를 가리켰습니다. 그 막대는 왼쪽의 절반도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의원님이 믿고 계신 마이크론. 같은 수준의 제품에서 수율이 40%대입니다. 100개를 만들면 60개가 버려진다는 뜻입니다. 이건 단순히 좀 뒤처진 게 아닙니다. 같은 물건을 만드는데 한쪽은 만들수록 돈을 벌고 한쪽은 만들수록 손해를 보는 차원이 다른 격차예요. 마커스가 자기도 모르게 신음 같은 소리를 냈습니다. 누구보다 그 숫자의 무게를 잘 아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왜 이런 격차가 생길까요? 이 메모리는 그냥 칩을 평평하게 깔아놓은 게 아닙니다. 종이보다 얇은 칩을 위로 차곡차곡 쌓아 올린 겁니다. 삼성의 이 제품은 그걸 무려 20층까지 쌓습니다. 얇은 유리판 20장을 단 하나도 어긋나지 않게 포개는 일을 상상해 보십시오. 머리카락 굵기의 수만 분의 1만 틀어져도 신호가 끊기고 제품 전체가 못 쓰게 됩니다. 그 미친 듯한 정밀함을 한두 개가 아니라 수백만 개를 똑같이 찍어내야 합니다. 마이크론이 못 따라오는 게 아니라 이 벽을 넘는 회사가 세상에 거의 없는 겁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설령 마이크론이 비슷한 물건을 만든다 해도 사장님 같은 고객은 쉽게 갈아탈 수가 없습니다. 인공지능 칩은 완성품을 사다 그냥 꽂으면 끝나는 물건이 아니거든요. 그 비싼 두뇌와 그 옆에 붙는 메모리를 처음부터 한 몸처럼 맞춰 설계하고 열은 얼마나 나는지 전기는 얼마나 먹는지 수없이 시험해야 합니다. 그 검증에만 몇 달, 길게는 몇 년이 걸려요. 한번 삼성 메모리에 맞춰 설계가 돌아가기 시작하면 다른 회사 걸로 바꾸는 건 공장을 처음부터 다시 짓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한국이 며칠이라도 먼저 샘플을 내미는 게 단순한 속도 경쟁이 아닌 겁니다. 고객의 미래 설계 안으로 먼저 들어가서 문을 잠가버리는 거예요. 그럼 시간을 주면 마이크론이 따라잡을까요? 의원님, 마이크론은 따라잡으려고 이미 수십조 원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의 계산으로는 빨라야 2년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은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있는데 2년 뒤에 마이크론이 겨우 지금 수준에 도착한다는 겁니다. 마라톤에서 상대가 결승선을 통과할 때 이제 막 출발선에 서는 격이에요. 게다가 삼성은 세계 최초 샘플을 경쟁사보다 단 11일 먼저 고객의 책상에 올려놨습니다. 그 11일이 별것 아닌 것 같습니까? 그 며칠이 수십조 원짜리 계약의 방향을 통째로 바꿉니다. 보이드 의원의 입이 다물어졌습니다. 그는 무언가 반박하려 입술을 달싹였지만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다가 천천히 굳어갔습니다. 평생 미국이 세계의 칼자루를 쥐고 있다고 믿어온 사람의 얼굴이 그 믿음에 처음으로 금이 가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때 유럽에서 온 클라우스 베버가 자리에서 반쯤 일어섰습니다. 아까 처음 흔들렸던 그 남자였습니다. 보좌관님, 이제 알겠습니다. 완전히 알겠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희 데이터 센터는 한 해에 전기 요금만으로도 천문학적인 돈을 씁니다. 그런데 그렇게 돈을 쓰면서도 기대만큼 일을 못했어요. 저는 칩이 부족한 줄 알고 칩만 더 사들였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게 아니었어요. 그 칩에 데이터를 제대로 먹일 메모리가 부족했던 겁니다. 비싼 두뇌 수만 개를 정작 굶기고 있었던 거죠. 유럽의 인공지능도 결국 그 한국 메모리가 없으면 한 발짝도 못 나갑니다. 저는 지금까지 미국 칩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정작 그 칩을 사라 움직이게 하는 건 한국이었군요. 클라우스는 자리에 도로 앉으며 두 손으로 얼굴을 쓸어내렸습니다. 한 명이 완전히 넘어왔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인정한 건 아니었습니다. 일본의 노인 다카하시가 떨리는 손으로 탁자를 짚으며 일어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아직 자존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칼슨 보좌관.
수율이니 적층이니 다 좋습니다. 그런데 잊지 마세요. 그 기술의 뿌리는 일본입니다. 메모리라는 건 우리 일본이 세계에서 제일 먼저 꽃피웠어요. 한국은 우리한테 배운 학생일 뿐입니다. 학생이 잠깐 스승보다 좋은 점수를 받았다고 스승을 넘어섰다고 할 수 있습니까? 저는 다카하시 노인을 잠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한 장 더 넘겼습니다. 거기에는 오래된 흑백 사진 한 장과 최신 공장 사진 한 장이 나란히 떠 있었습니다. 어르신 말씀이 맞습니다. 한국 반도체의 시작에 일본이 있었죠. 한국 기술자들이 주말마다 일본을 드나들며 어깨너머로 배웠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르신, 그 학생이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보십시오. 저는 최신 공장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몇 해 전 일본이 한국 반도체의 숨통을 끊으려고 핵심 소재 3가지의 수출을 막은 적이 있습니다. 오직 일본만 가진 재료였어요. 모두가 한국 반도체가 무너질 거라고 했습니다. 일본 안에서도 그렇게 믿었죠. 그런데 한국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 재료들을 직접 만들어냈습니다. 그것도 불과 1년 남짓 만에요. 오히려 그 재료를 팔던 일본 회사들이 가장 큰 고객을 잃었습니다. 한국의 목을 조르려던 그 손이 일본 자신의 발등을 찍은 겁니다. 다카하시 노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학생은 더 이상 학생이 아닙니다, 어르신. 한국은 스승이 가르쳐준 자리에 머물지 않았어요. 스승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까지 올라가 버렸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의 이 메모리, 칩을 20층으로 쌓아 올리고 그 안에서 열을 다스리는 이 기술.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의 일본은 이걸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어르신께서 누구보다 잘 아실 겁니다. 한때 세계를 호령하던 일본 메모리가 왜 무너졌는지도요.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다카하시 노인은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천천히 내려갔고 탁자를 짚은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작은 목소리로, 그러나 모두가 들을 수 있게 말했습니다. 내가 한 시대를 풍미했던 일본 반도체의 마지막 자존심으로 말하겠소. 인정합니다. 한국은 우리를 넘어섰어요. 그것도 우리가 상상조차 못한 높이까지. 나는 이걸 인정하는 게 평생 가장 어려운 일인 줄 알았는데 막상 그 숫자들을 두 눈으로 보고 나니 부정할 수가 없군요. 우리가 가르친 학생이 우리가 닿지 못한 별까지 가버렸어요. 노인이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의 공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가장 강한 자존심을 가졌던 사람이 무릎을 꿇자 다른 이들의 눈빛도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등줄기를 타고 묘한 전율이 지나가는 걸 느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보이드 의원이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는 마치 약점을 잡았다는 듯 비틀린 미소를 다시 지었습니다. 좋아. 한국이 일본을 넘어섰다 치자고. 그런데 칼슨, 자네 아까 그랬지. 한국에는 회사가 2개라고. 삼성하고 SK하이닉스. 그 2 회사가 지금 인공지능 메모리 주도권 가지고 자기들끼리 치고받는다며. 삼성이 후배 회사한테 밀려서 망신당했다는 얘기 다카하시 어르신이 방금 하지 않았나. 자기 집안에서도 1등을 못 정하는데 그게 무슨 세계 패권이야. 안에서부터 갈라진 나라라고. 우리가 그 틈만 파고들면 돼. 한쪽을 우리 편으로 만들고 다른 쪽을 누르면 한국은 두 동강이 나는 거야. 다카하시 노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자기가 했던 말이 다시 무기로 쓰이는 순간이었죠. 몇몇이 다시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분위기가 또 한 번 흔들렸습니다. 저는 이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년 전 제가 가장 크게 헛다리를 짚었던 바로 그 지점이었으니까요. 의원님, 바로 그 부분이 제가 1년 전에 가장 크게 착각했던 지점입니다. 저도 똑같이 생각했어요. 한국이 안에서 싸우니 곧 흔들리겠구나. 우리가 그 틈을 파고들면 되겠구나 하고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었는지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화면에 큰 원 그래프를 다시 띄웠습니다. 이번엔 그 원이 2가지 색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한국 안에서 삼성과 SK하이닉스는 죽기 살기로 싸웁니다. 누가 더 얇게 쌓느냐, 누가 더 빨리 다음 세대를 내놓느냐, 누가 고객의 마음을 먼저 잡느냐. 자존심을 건 전쟁이에요. 한쪽이 먼저 시장을 차지하면 다른 쪽은 잠을 줄여가며 따라붙습니다. 맞습니다. 한국 안에서는 그야말로 피 튀기는 싸움이 벌어지고 있어요. 저는 화면 속 2 색깔이 합쳐진 부분을 손으로 크게 감쌌습니다. 그런데 그 2 회사의 점유율을 합쳐봤습니다.
인공지능을 움직이는 이 첨단 메모리 시장에서 삼성과 SK하이닉스 두 회사가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약 90%입니다. 세계 시장의 열의 9을 한국의 두 회사가 나눠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파고들 틈이라고요? 의원님, 그 틈은 한국 안에 있지 우리한테 열려 있는 게 아닙니다. 한국 안에서 삼성과 SK하이닉스가 나눠 먹는 그 다툼이 바깥에서 보면 그냥 한국이 시장을 통째로 독식하는 그림인 겁니다. 보이드 의원의 비틀린 미소가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그 두 회사가 서로 싸우기 때문에 아무도 따라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삼성이 한 발 앞서면 SK하이닉스가 이를 악물고 따라붙고 SK하이닉스가 앞서면 삼성이 자존심을 걸고 다음 세대를 당겨버립니다. 이 둘이 서로를 벼랑 끝으로 밀어붙이는 사이에 기술 수준은 다른 나라가 도저히 손댈 수 없는 곳까지 올라가 버렸습니다. 마이크론이 죽어라 쫓아가도 인연이 벌어지는 진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한국은 자기들끼리 미래의 경주를 하고 있는데 나머지 세계는 한국의 과거를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보이드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의원님이 약점이라고 본 그 내부 경쟁이 사실은 한국이 독주하는 가장 큰 비결이었습니다. 한국은 갈라진 게 아니라 두 개의 엔진으로 날고 있는 겁니다. 비행기가 엔진 두 개로 나는 걸 보고 저 비행기는 엔진끼리 경쟁하니 곧 떨어지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두 엔진이 함께 돌기 때문에 더 높이, 더 빨리 나는 거예요. 회의실 전체가 숨을 죽였습니다. 누군가는 펜을 떨어뜨렸고 누군가는 자기도 모르게 작게 탄성을 냈습니다. 보이드 의원은 입을 꾹 다문 채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꺼냈던 마지막 카드가 오히려 한국의 힘을 증명하는 카드로 완전히 뒤집힌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히는 게 멀리서도 보였습니다. 그 침묵을 깬 건 끝자리에 앉아있던 중국의 장웨이였습니다. 그는 표정 없이 앉아있었지만 손가락으로 탁자를 신경질적으로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보좌관님, 한 가지 분명히 해두죠. 우리 중국은 다릅니다. 우리는 한국처럼 회사 두 개가 아니라 나라 전체가 돈을 붓고 있습니다. 천문학적인 자금이에요. 인재도 끌어모으고 있죠. 따라잡는 건 그저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한국이 지금 앞서 있다 한들 그게 영원할 리 없죠. 우리는 반드시 자체 기술로 이 메모리를 만들어낼 겁니다. 역사가 그걸 증명할 거예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웨이 선생, 중국이 돈을 쏟아붓고 있는 건 압니다. 의지도 대단하죠. 그 점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저는 화면에 칩의 단면을 확대한 그림을 띄웠습니다. 수많은 미세한 통로가 칩을 위아래로 관통하고 있었습니다. 이 메모리를 만들려면 칩을 20층으로 쌓으면서도 가운데 낀 층의 열을 빼내야 합니다. 한여름에 사람들로 꽉 찬 엘리베이터 한가운데 서 있는 사람을 시원하게 만들어야 하는 것과 같은 일이에요. 위로 쌓을수록 더 뜨거워지는데 그 뜨거움이 갇히면 신호가 불안정해지고 칩의 수명까지 줄어듭니다. 위로 쌓을수록 강해지지만 위로 쌓을수록 더 뜨거워지는 모순. 이걸 풀어야 진짜 제품이 됩니다. 게다가 그 층과 층 사이를 위아래로 곧장 관통하는 수천 개의 미세한 통로를 뚫어야 해요. 그 통로 하나하나가 끊기지 않고 서로 신호가 엉키지도 않아야 합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이건 돈만 부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선생. 수십 년 동안 쌓인 경험, 수백만 번의 실패에서 얻은 손끝의 감각, 고객과 함께 맞춰온 검증의 시간. 이게 다 있어야 합니다. 중국이 돈으로 공장은 지을 수 있어요. 최고의 장비도 살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안에서 멀쩡한 제품을 뽑아내는 그 수율, 그 노하우는 돈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한국이 수십 년에 걸쳐 밤을 새워가며 쌓은 그 시간을 무슨 수로 돈 몇 푼에 사겠습니까? 시간은 돈으로 못 사는 유일한 거니까요. 장웨이의 손가락 두드림이 멈췄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저를 노려봤습니다. 그의 턱 근육이 팽팽하게 당겨졌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마지못해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 내부 보고서에도 비슷한 결론이 있긴 합니다. 격차가 우리가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고요. 인정하기 싫지만 적어도 이 분야에서 한국을 따라잡는 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멀고 험한 길입니다. 돈으로 줄일 수 없는 거리라는 것도 우리 기술자들이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신흥 강국 중국마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그 방에서 한국을 가볍게 보던 사람은 거의 남지 않았습니다. 미국도,
일본도, 유럽도, 중국도 하나씩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 아직 입을 다물고 여유를 잃지 않은 이가 있었습니다. 대만에서 온 린제나오였습니다. 그는 팔짱을 낀 채 옅은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흥미로운 발표였습니다. 보좌관님, 한국 메모리가 대단하다는 건 잘 알겠어요. 하지만 그게 전부 아닙니까? 메모리는 결국 부품입니다. 그 칩을 실제로 깎아 만드는 일, 세상의 모든 첨단 칩이 거쳐가는 그 공장, 그건 여전히 우리 대만이 쥐고 있습니다. 한국이 메모리를 아무리 잘 만들어도 그걸 칩으로 완성하려면 결국 우리 손을 거쳐야 해요. 진짜 길목은 아직 우리 겁니다. 한국은 그 길목의 한쪽 끝에 서 있을 뿐이죠. 메모리 하나로 너무 앞서가시는 거 아닙니까? 방 안의 시선이 다시 저에게 쏠렸습니다.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대만이 가진 세계 파운드리의 절대 강자라는 자부심. 저는 린제나오를 향해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린 선생. 그 말씀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진짜로 보여드리고 싶었던 건 지금부터입니다. 한국이 단지 메모리만 잘 만드는 나라였다면 저는 이 자리에 오지도 않았을 겁니다. 메모리는 한국이 여는 더 큰 문의 손잡이일 뿐이에요. 저는 화면을 새로운 장표로 넘겼습니다. 거기에는 세 개의 단어가 나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메모리, 그리고 파운드리, 그리고 패키징. 린 선생이 방금 말씀하신 그 파운드리, 남의 칩을 대신 만들어주는 공장 말입니다. 삼성은 그것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둘을 하나로 묶는 마지막 기술, 여러 부품을 한 몸처럼 정교하게 붙이는 패키징까지 갖고 있어요. 메모리도 만들고 칩도 만들고 그 둘을 붙이는 것까지. 한 회사가 한 지붕 아래에서 전부 해결할 수 있는 회사. 세상에 그런 회사는 삼성 하나뿐입니다. 린 선생의 회사는 공장은 최고지만 메모리는 못 만들지 않습니까? 린제나오의 팔짱이 슬그머니 풀렸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지금 인공지능 칩은 두뇌만 잘 만든다고 끝나는 시대가 아닙니다. 두뇌와 메모리와 그걸 연결하는 판까지 모든 게 하나의 덩어리로 맞물려야 해요. 그런데 지금 고객들은 메모리 회사 따로, 공장 따로, 조립 회사 따로 찾아다녀야 합니다. 그 사이에 일정이 꼬이고 문제가 생기면 서로 책임을 미룹니다. 집을 지을 때 설계 회사 따로, 시공 회사 따로, 인테리어 회사 따로 맡기면 어떻게 됩니까? 일정이 엉키고 책임이 흐려지죠. 저는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그런데 삼성은 고객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한테 다 맡기세요. 메모리부터 생산, 조립까지 한 번에 해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엔 시간이 곧 돈입니다. 클라우드 기업들은 한 달이라도 빨리 서버를 늘려야 하고 칩 회사들은 한 박자라도 빨리 신제품을 내야 해요. 그 한 번에가 고객에게는 거부할 수 없는 제한이 되는 겁니다. 저는 린제나오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린 선생, 지금 세계의 모든 첨단 칩 주문이 대만으로 몰리는 바람에 고객들은 줄을 서서 기다립니다. 너무 긴 줄이에요. 인기 식당에 줄이 너무 길면 아무리 큰 손님이라도 원하는 만큼 자리를 못 얻죠. 게다가 사람들은 한 곳에만 모든 걸 맡기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도 깨달았습니다. 다들 믿을 만한 두 번째 선택지를 간절히 원하고 있어요. 삼성은 바로 그 두 번째 선택지가 되려 합니다. 단순히 대만을 따라잡겠다는 게 아니라 메모리와 공장을 동시에 가진 세계 유일의 회사라는 전혀 다른 무기로요. 그리고 그 무기의 문을 여는 열쇠가 바로 이 HBM4입니다. 메모리로 고객의 서버 안에 들어가서 공장과 조립까지 끌어안는 거예요. 린제나오의 얼굴에서 여유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는 자기 나라가 절대 안전하다고 믿었던 그 자리가 발밑에서부터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걸 깨달은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무언가 반박하려 입을 열었지만 나온 건 작은 한숨뿐이었습니다. 한참 만에 그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두 번째 선택지가 아니라 다른 종류의 첫 번째가 될 수도 있겠군요. 솔직히 우리 안에서도 가장 두려워하는 시나리오가 바로 그겁니다. 회의실은 이제 처음과는 완전히 다른 곳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를 비웃던 얼굴들은 사라지고 진지하다 못해 두려움이 어린 눈빛들이 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미국도, 일본도, 유럽도, 중국도, 그리고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던 대만까지 한 명씩 그 거대한 착각에서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방에는 아직 완전히 무너지지 않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회의를 소집한 랜들 보이드 의원이었습니다. 그는 입을 꾹 다문 채
마지막 질문을 던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이야말로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온 진짜 이유와 정면으로 맞닿아 있었습니다. 좋아, 칼슨. 보이드 의원이 무거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비웃음이 없었습니다. 한국이 대단하다는 건 알겠어. 인정해. 그런데 자네가 맨 처음에 한 말, 우리의 대중국 수출 통제를, 우리의 그 칼을 한국이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했지. 우리 동맹이 우리한테 노라고 할 수 있다고. 그건 아직 설명을 안 했어. 메모리 좀 잘 만든다고 어떻게 미국의 안보 정책을 흔든다는 거야. 그게 정말 가능하다고 생각하나? 저는 천천히 리모컨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으로 넘어가기 전 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의원님, 지금부터 보여드릴게 오늘의 진짜 결론입니다. 우리가 중국의 목을 조르려고 만든 그 칼조차도 한국이 없으면 들 수가 없습니다. 이걸 보시고 나면 의원님은 다시는 한국을 하청이라고 부르지 못하실 겁니다. 화면이 어두워졌다가 천천히 다시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누구도 그 다음 화면을 보고는 단 한마디도 할 수 없었습니다. 화면이 천천히 밝아졌습니다. 거기엔 단 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미국의 칼은 한국의 손을 빌려야만 휘둘러진다. 방 안에 누구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보이드 의원은 그 문장을 한참 동안 노려봤습니다. 그의 손이 탁자 위에서 천천히 주먹을 쥐었습니다. 의원님,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중국을 막으려고 만든 그 수출 통제, 그 핵심이 뭡니까? 중국이 첨단 인공지능을 못 만들게 하는 겁니다. 장비를 끊고 설계 도구를 막고 그 길목을 우리가 쥐고서요. 그런데 인공지능의 진짜 목줄이 뭐라고 했습니까? 두뇌인 GPU가 아니라 그 두뇌의 데이터를 먹이는 메모리, 바로 이 HBM이라고 했죠. 그리고 그걸 만드는 건 미국이 아니라 한국입니다. 저는 화면을 넘겼습니다. 세계 지도 위에 단 하나의 나라만 빨갛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장비를 막고 도구를 끊어도 정작 인공지능의 심장인 그 메모리를 우리는 못 만듭니다. 우리 마이크로는 2년이나 뒤처져 있고요. 그러니 이 게임에서 진짜 결정권은 그 심장을 누구에게 줄지 정하는 한국의 손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문을 잠그는 열쇠를 쥐었다고 믿었는데 정작 그 문 안에 있는 보물은 한국이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보이드 의원이 마른 입술을 떼며 반박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우리 동맹이야. 우리가 시키면 바로 그게 함정입니다. 의원님. 저는 그의 말을 자르고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더 무서운 진실을 말씀드리죠. 우리 미국의 인공지능, 우리 군대의 인공지능 무기, 우리 기업들이 천문학적인 돈을 부은 그 데이터 센터들, 그 전부가 한국 메모리 위에서 돌아갑니다. 우리가 한국의 말 들으라고 윽박지르고 싶어도 한국이 그런 메모리 공급 일정을 다시 한번 검토해보겠다. 이 한마디만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멈추는 건 베이징이 아닙니다. 워싱턴이 먼저 멈춥니다. 우리의 인공지능이, 우리의 데이터 센터가, 우리의 미래가 먼저 멈춰서는 겁니다. 회의실에 얼음 같은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에어컨 바람 소리만이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보이드 의원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갔습니다. 그가 평생 믿어온 한 가지, 미국이 세계의 칼자루를 쥐고 있다는 그 믿음이 마침내 산산이 부서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백악관이 7번이나 물었던 그 질문, 기억하십니까? 저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우리의 정책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나라가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가? 그때 제가 내놓은 답이 왜 한국이었는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한국은 우리의 적이라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휘두르는 그 칼의 손잡이를 사실은 한국이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통제한다고 믿었던 그 동맹이 사실은 우리가 결코 거스를 수 없는 존재였던 겁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회의실에서 가장 강경했던 사람, 끝까지 한국을 하청이라 부르던 랜들. 보이드 의원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습니다. 내가 30년 동안 의회에서 중국과 싸워온 사람이야. 미국이 세계의 중심이라고 단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어. 그런데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눈을 떴을 때 그의 눈빛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자네 말이 맞아, 칼슨. 우리는 한국을 하청이라고 불렀어. 우리가 키워준 나라라고. 그런데 정작 우리의 가장 중요한 미래가
그 나라 손에 달려 있었군. 우리가 그들에게 노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 그들이 우리에게 노라고 할 수 있는 거였어. 내가 평생을 헛짚고 있었던 거야.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저는 등골을 타고 묵직한 전율이 지나가는 걸 느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강경한 매파가 자기 입으로 그 말을 꺼낸 겁니다. 그러자 마커스 라이트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세계 최대 인공지능 반도체 기업을 이끄는 그 오만했던 사내가 처음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인정합니다. 제가 한국 메모리를 하인이라고 불렀죠. 갈아치우면 그만이라고요. 그런데 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제 회사의 운명이 그 하인이라 불렀던 회사 손에 걸려 있었어요. 제가 만든 그 비싼 왕은 한국이 보내주는 그 심장이 없으면 그냥 쇳덩어리입니다. 저는 오늘 제가 누구 위에 서 있는지를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방 안에 사람들이 하나씩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본의 다카하시 노인도, 중국의 장웨이도, 대만의 린제나오도, 유럽의 클라우스도, 그 누구도 더 이상 한국을 가볍게 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저를 비웃던 그 방은 이제 전혀 다른 무게의 침묵에 잠겨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장표를 띄웠습니다. 거기엔 2개의 그림이 나란히 있었습니다. 한쪽엔 오래된 흑백 사진, 낡은 작업복을 입고 일본 기술자 앞에서 노트를 받아 적던 한국의 젊은 기술자들이었습니다. 다른 한쪽엔 세계에서 가장 앞선 공장에서 손톱만 한 칩을 들여다보는 오늘날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한국이 어떤 나라였는지 아십니까? 저는 흑백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불과 한 세대 전만 해도 한국은 일본의 메모리에 짓눌리던 후발주자였습니다. 미국이 설계 도구와 장비를 쥐고 흔드는 그저 부지런히 따라오는 하청 국가였어요. 가진 거라곤 잠을 줄여가며 일하는 그 끈기 하나뿐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늘 우리 아래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최신 공장 사진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인공지능 시대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병목을 손에 넣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한 기업조차 무릎을 꿇게 만드는 그 심장을요. 스승이던 일본을 넘어섰고 추격하던 중국을 따돌렸고 절대 강자라던 대만의 자리까지 흔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세계 최강이라는 우리 미국조차 한국의 노라고 말할 수 없게 됐습니다. 저는 방 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에게 모여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누가 더 많은 메모리를 더 싸게 만드느냐가 중요했습니다. 그때 한국은 그저 부지런한 일꾼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누가 그 인공지능의 심장을 쥐느냐, 그것이 세계의 주인을 정합니다. 그리고 그 심장은 지금 한국의 손안에 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또박또박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한국이 멈추면 이제 인공지능이 멈춥니다. 이건 비유가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현실입니다. 회의실을 나서기 전 저는 마지막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날 그 방에 들어올 때 저는 미국의 힘을 의심 없이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한국을 우리 손바닥 안의 하청이라 여기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 방을 나서는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세계의 진짜 중심이 어디로 옮겨가고 있는지를 두 눈으로 똑똑히 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복도로 나오자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창밖으로 워싱턴의 불빛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한 세대 전 낡은 작업복을 입고 남의 노트를 받아 적던 그 젊은 기술자들이 지금 이 순간 세계에서 가장 힘센 사람들을 침묵시키고 있다는 사실을요. 그들이 흘린 땀과 잠 못 이룬 밤들이 마침내 한 나라를 세계의 심장으로 끌어올렸다는 사실을요. 강대국에 둘러싸여 늘 끼인 나라라고 불렸던 한국. 누구의 명령에도 따라야 했던 작은 나라. 그 나라가 이제는 명령을 받는 나라가 아니라 세계가 그 결정에 귀를 기울이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날아가던 나라에서 흐름을 바꾸는 나라로요. 저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진짜 힘은 큰 목소리로 자랑하는 데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요. 묵묵히 누구보다 치열하게 남들이 포기한 그 어려운 길을 끝까지 걸어간 사람들에게서 나온다는 것을요. 한국은 바로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가장 늦게 깨달은 건 다름 아닌 우리 자신이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 어떠셨나요? 우리가 늘 작은 나라라고 여겨온 대한민국이 지금 인공지능 시대의 가장 깊은 심장을 쥐고 세계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부품이라 비웃었고 누군가는 하청이라 깔봤지만 결국 세계에서 가장 힘센 사람들이 그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진짜 모습입니다. 이 영상이 가슴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하나하나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테라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